아버지, 정말 거지 같아요. 우리 체면도 생각해 주세요. 아들 준혁이 아버지 박민철에게 내뱉은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아버지를 보며 며느리 소영 역시 혐오감을 감추지 못했죠. 이런 식으로 살 거면 아예 연락하지 마세요. 하지만 10년 후 이들은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버지, 정말 거지 같아요. 우리 체면도 생각해 주세요. 박준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낡은 원룸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54세 박민철은 아들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옆에 서 있던 며느리 이소영의 표정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시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친구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해요? 소영의 날카로운 지적에 민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26세의 젊은 며느리에게는 54세의 막노동꾼 시아버지가 그저 부끄러운 존재일 뿐이었죠. 민철이 살고 있는 곳은 서울 구로구의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였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뜯어져 있었고 겨울이면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죠. 월세 30만 원도 겨우 낼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곳에서 사시니까 저희도 창피해요. 준혁의 말에 민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아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건설 현장에서 하루 8만 원을 받고 일하는 자신의 모습이 자랑스럽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핸드백을 단단히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시아버님, 준혁이랑 저 결혼식 때도 친정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민철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영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죠. 사돈이 그런 일을 하신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저희 체면도 좀 생각해 주세요. 준혁이 소영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해 안 돼요. 다른 일은 찾아보지도 않고 왜 계속 그런 일만 하세요? 민철은 쓰디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이제야 제대로 알겠더군요. 준혁아, 아버지가 배운 게 없어서 그래. 이것밖에 할 줄 모르거든. 배운 게 없다고요? 요즘 세상에 배울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의지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소영의 날선 비판에 민철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무능한 아버지인 것만 같았거든요. 준혁이 결정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 친구들 만날 때 아버지 이야기 나오면 정말 곤란해요. 민철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가까이 혼자서 키운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민철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소영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아예 연락하지 마세요. 저희가 연락드릴 테니까요. 준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저희도 사회생활 하는데 이런 식으로는 힘들어요. 민철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걸 말이죠. 알겠다. 그럼 앞으로 연락 안 할게. 민철의 담담한 대답에 준혁과 소영은 오히려 놀랐습니다. 더 매달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쉽게 승낙했거든요. 정말요? 약속하세요. 소영의 확인에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한다. 너희가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는 절대 연락 안 할게. 준혁과 소영이 나간 후 민철은 텅 빈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준혁이 초등학교 입학식 때였습니다. 다른 아버지들은 모두 정장을 입고 왔는데 민철만 작업복 차림이었죠.
준혁이 창피해하며 아버지 손을 뿌리쳤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민철에게는 아들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매일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민철은 알람도 없이 정확히 새벽 4시에 눈을 떴죠. 30년 동안 지켜온 습관이었습니다. 민철은 조용히 일어나서 작은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그 위에는 낡은 노트북과 두꺼운 파일들이 놓여 있었죠. 오늘은 어떤 종목이 움직일까? 민철은 노트북을 켜고 해외 증시부터 확인했습니다. 현장에 가기 전 2시간은 민철만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시간이었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각종 기업 분석 자료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30년 전 민철이 처음 투자를 시작한 건 우연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버려진 경제신문을 주워 읽은 게 계기였죠. 그때부터 민철은 매일 경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며 들리는 정보들을 메모하고 밤마다 분석했어요. 어떤 지역에 대형마트가 들어설 예정인지, 어떤 구역이 재개발될 예정인지, 현장에서 일하는 민철에게는 귀중한 정보들이었습니다. 민철은 노트에 적힌 메모를 확인했습니다. 신도시 개발 예정,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 테크노밸리 확장 계획. 이 모든 정보들은 현장에서 직접 들은 것들이었죠. 민철은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월급에 10만 원씩만 투자했어요. 실패해도 크게 다치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민철의 직감은 놀라웠습니다. 현장에서 30년간 쌓인 경험과 직감이 빛을 발했거든요. 첫 번째 성공은 부동산이었습니다. 성남 분당에 작은 상가를 하나 샀는데 2년 만에 3배로 올랐죠. 그 수익금으로 더 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개발 예정 지역의 토지들을 조금씩 사들였어요. 민철의 투자 철학은 간단했습니다. 직접 보고 들은 것만 믿자. 남의 말은 듣지 말자. 현장에서 일하며 얻은 1차 정보만큼 정확한 건 없었거든요.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말하기 전에 이미 민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철의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0억, 100억을 넘어 이제는 300억이 넘었죠.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가난한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아저씨였어요. 민철이 이렇게 숨기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들이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해주기를 바랐거든요. 하지만 어제 아들이 한 말은 민철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거지 같다는 말에 민철은 깨달았죠. 아들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다는 걸 말이에요. 민철은 서랍에서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10개가 넘는 통장에 적힌 숫자들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죠. 이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도 아들에게는 거지 취급을 받다니. 민철은 핸드폰을 들고 투자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민철입니다. 회장님, 이렇게 일찍 전화 주시다니 무슨 일이신가요? 계획을 바꾸려고 합니다. 좀 더 사업을 확장해 보려고요. 어떤 방향으로 말씀이신가요? 건설업계 인수합병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제 아들이 다니는 회사 정보도 알아봐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자료 정리해서 오늘 오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철은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습니다. 현장에 갈 시간이었죠. 민철은 평소처럼 낡은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30년 동안 입어온 그 옷이 이제는 일종의 위장막 같았어요. 현장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민철은 생각했습니다. 10년이면 충분할 거야.
아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벌써부터 궁금하네. 민철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거지 같다고 한 아들에게 진짜 거지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한편 준혁과 소영은 강남의 신혼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영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드디어 정리됐네. 정말 속이 시원해. 준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솔직히 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두 사람이 사는 곳은 강남구 압구정동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전세 5억 원짜리 신혼집이었죠. 소영의 아버지가 전세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소영의 집안은 제법 넉넉한 편이었거든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소영이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친구들한테는 시아버지 이야기 절대 하지 마. 당연하지. 나도 그럴 생각 전혀 없어. 준혁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TV를 켰습니다.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소영은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아버님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도 고민 많이 했어. 뭐 때문에? 집안이 안 맞잖아. 우리 아버지는 대학 교수시고 어머니도 의사신데 시아버님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잖아. 준혁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그래도 내 아버지인데 그렇게 말하면 미안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 앞으로 아이 낳고 살아야 하는데. 소영의 말에는 냉정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결혼도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하는 세대였죠. 우리 애가 나중에 친구들한테 할아버지가 뭘 하시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건설 현장에서 일하신다고 할 거야?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준혁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소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봐. 다들 괜찮은 집안 출신들이잖아. 혼자 그런 시아버님 모시고 사는 것도 부담스러웠어. 준혁은 맥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대학교 친구들은 대부분 중산층 이상 가정 출신이었죠. 회사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님이 의사, 변호사, 교수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준혁은 위축됐습니다. 소영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시아버님이 의외로 쉽게 승낙하시더라. 더 매달리실 줄 알았는데. 나도 놀랐어. 평소 성격과는 좀 달랐어. 준혁은 아버지의 마지막 표정이 기억났습니다. 슬프기보다는 체념한 것 같았어요. 뭔가 이상했어. 아버지가 원래 그렇게 순순히 포기하는 성격이 아닌데. 소영은 관심 없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어쨌든 잘 된 거잖아. 이제 우리끼리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날 밤 준혁은 잠들기 전에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 아버지 혼자서 준혁을 키웠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생활비와 교육비를 벌었어요. 하지만 자라면서 준혁은 점점 아버지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친구들의 아버지는 회사원이고 공무원인데 자신의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거든요. 대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더욱 그런 감정이 커졌습니다. 같은 과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꼈죠. 취업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 가족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준혁은 아버지 이야기를 피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는 더 심해졌습니다. 소영의 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위축됐죠. 소영의 아버지는 교수였고 어머니는 대학병원 의사였습니다. 그런 분들 앞에서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결혼식 때도 아버지가 혼자 구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안쓰럽기보다는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버지와 완전히 연을 끊기로 하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 준혁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동료가 물었습니다. 준혁아, 부모님은 뭘 하시냐? 얘기 들어본 적이 없네. 준혁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아, 그냥 자영업 하세요. 어떤 자영업? 식당이야? 준혁은 대충 둘러댔습니다. 뭔가 여러 가지 하시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동료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함이 남아 있었어요. 민철은 현장에서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는 대신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죠. 강남역 근처의 고급 오피스텔 32층. 그곳이 민철의 진짜 사무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김 차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별일 없었어요. 그런데 자료 준비는 다 됐나요? 네, 모두 준비했습니다. 먼저 건설업계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철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와 최신 컴퓨터들이 즐비한 곳이었죠. 30년 전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1995년 민철이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경제신문도 제대로 읽지 못했죠. 하지만 민철에게는 남다른 끈기가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경제 공부를 했어요. 처음에는 경제 용어조차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주식이 뭔지, 채권이 뭔지도 몰랐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서 경제학 기초책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민철만의 특별한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얻는 1차 정보의 가치였죠. 신도시 개발 소식을 현장에서 먼저 들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기 3개월 전이었어요. 민철은 그때 가지고 있던 전 재산 500만 원으로 근처 토지를 샀습니다. 2년 후 그 토지는 5배로 올랐죠. 2,500만 원이 된 돈으로 민철은 더 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김 차장이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회장님께서 1998년에 투자하신 지역 토지가 현재 시가 80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민철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시 8천만 원에 산 땅이 100배가 오른 셈이었죠. 2001년에 투자하신 신도시 부지도 현재 120억 원입니다. 민철의 투자 철학은 간단했습니다. 직접 보고 들은 것만 믿는 것이었죠.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분석보다는 현장에서 들리는 소문을 더 신뢰했습니다. 어떤 지역에 대형마트가 들어선다. 지하철이 연장된다. 대학교가 이전한다. 이런 정보들은 현장에서 가장 먼저 들을 수 있었거든요. 200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건설업체 지분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서 건설업체들의 수익이 크게 늘어날 것을 예상했거든요. 민철은 중소건설업체들의 지분을 조금씩 사들였습니다. 점점 지분을 늘려가며 경영에도 참여했죠. 회장님, 현재 보유하고 계신 건설업체는 총 6곳입니다. 김 차장의 보고에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몇 명 정도 되나요? 약 1,000명 정도 됩니다. 매출은 연간 1,000억 원 규모고요. 그런데 회장님, 왜 갑자기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시려는 건가요? 민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아들 때문입니다. 10년 후에 제가 누군지 알려주고 싶어서요. 김 차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드님께서 회장님의 사업을 모르신다고요? 네.
30년 동안 숨겨왔어요. 아들이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기를 바랐거든요. 김 차장은 민철의 속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아들이 저를 거지라고 하더군요. 이제는 진실을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민철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동시에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우선 아들이 다니는 회사부터 알아보세요. 인수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요. 김 차장이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아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박준혁입니다. 28살이고 중견 건설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자료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죠. 저 건물들 중 상당수가 자신이 투자한 회사들이 지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죠. 아버지를 그저 가난한 건설 노동자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던 날 8살이던 준혁이 울며 매달렸었죠. 아빠, 엄마 언제 와? 민철은 그때 다짐했습니다. 아들만큼은 절대 불행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그래서 낮에는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경제 공부를 했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였죠. 준혁이 대학교에 갈 때도 등록금 걱정은 하지 않게 해줬습니다. 물론 아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그 돈을 마련했는지 몰랐지만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혼집 전세금 지원도 가능했지만 아들이 원하지 않았죠. 그때부터 민철은 느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걸. 하지만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아들이 한 말은 민철의 인내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거지 같다는 말에 민철은 깨달았죠.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는 걸. 회장님, 그런데 정말 10년이나 기다리실 건가요? 김 차장의 질문에 민철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들이 먼저 연락할 때까지는 절대 연락 안 할 겁니다. 하지만 10년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민철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2025년 10년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이제 38세가 되었고 소영은 36세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8살 된 딸 지우가 있었죠. 10년 동안 준혁은 정말로 아버지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년은 가끔 생각이 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잊혀져 갔죠. 여보, 지우 학부모 상담 갔다 왔어. 소영이 현관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뭔 일 있었어? 준혁이 소파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지우 담임 선생님이 가족사에 대해 물어보시더라고. 할아버지가 계신지. 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10년 동안 아버지 이야기를 완전히 지워버렸는데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이 나왔을까요? 왜 그런 걸 물어봐? 다른 아이들은 모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데 지우만 없다고 하더라고. 소영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 돌아가셨다고 했지. 다른 방법이 있었겠어? 준혁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살아계시다고 하면 더 복잡해질 테니까요. 그런데 지우가 할아버지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더라고. 준혁은 당황했습니다. 집에는 아버지 사진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결혼할 때 모두 치웠으니까요. 사진이 어디 있겠어. 다 없어졌다고 하지 뭐. 소영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우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친구들은 다 할아버지 할머니랑 자주 만나는데 자기는 왜 없냐고.
아이들은 순수해서 그런 걸 금방 눈치챘죠. 그냥 적당히 둘러대지 뭐. 아직 어린데 무슨 큰일이야. 준혁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한편 민철은 10년 동안 놀라운 성장을 이뤘습니다. 특히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주요 개발 지역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어요. 회장님, 오늘 경제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 차장이 보고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올해 가장 주목받는 기업인 10인에 선정되셨다고 합니다. 민철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10년 전에 거지라고 했는데 이제는 주목받는 기업인이라니. 하지만 민철에게는 그런 명성보다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다니는 회사 인수권은 어떻게 됐나요? 아, 그건 말입니다. 대성건설 인수가 거의 확정됐습니다. 대성건설은 준혁이 10년간 다니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인수 가격은 어느 정도로 잡혔나요? 1,000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부채까지 포함해서요. 민철에게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진행하세요. 그런데 인수 후 조직 개편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김 전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 처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실력에 따라 평가하세요. 특별 대우도 불이익도 없이. 알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직접 나서시면 아드님이 놀라지 않을까요? 그때가 되면 알아서 하겠죠. 민철의 목소리에는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편 준혁은 회사에서 평범한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과장으로 승진한 지 3년째였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는 못했어요. 준혁아, 들었어? 우리 회사가 인수된다더라. 동료 김대리가 말했습니다. 인수? 어디서? 민성그룹에서. 요즘 떠오르는 대기업이잖아. 준혁은 민성그룹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민성그룹이 뭐 하는 곳이야? 건설, 부동산 쪽 사업을 하는데 규모가 엄청 크다더라. 오너가 박민철 회장인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 준혁은 그 이름을 듣고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성씨라는 것 정도만 생각했죠. 인수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글쎄, 구조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승진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준혁은 불안했습니다. 10년차 과장으로서 별다른 성과가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가서 소영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인수된다고 해. 어디서? 민성그룹이라는 곳에서. 꽤 큰 기업이라더라. 소영은 인터넷으로 민성그룹을 검색해봤습니다. 어머, 정말 크네. 오너가 박민철이라는 사람인데 나이가 64세네. 준혁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64세면 우리 아버지랑 비슷한 나이네. 소영이 더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부동산 투자로 성공했다고 나와 있어. 준혁은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시아버님이랑 비슷한 점이 많네. 나이도 비슷하고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는 것도. 준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한둘이겠어? 우리 아버지는 평생 현장에서만 일하셨는데 이 사람은 투자로 성공한 거잖아. 소영도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맞다. 우리 시아버님이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진작에 성공하셨겠지. 두 사람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10년 전에 거지라고 했던 시아버지가 기업의 오너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인수 발표일이 다가왔습니다. 대성건설 전 직원들이 대강당에 모여 있었죠. 새로운 오너를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준혁도 다른 직원들과 함께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이제 곧 박민철 회장이 오신다더라. 옆자리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어떤 분일까? TV에서 본 적 있어? 준혁이 물었습니다. 언론에는 잘 안 나오시는 분이라더라. 되게 비밀스러운 스타일이라고 해.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민성그룹 박민철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당 뒤쪽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아버지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고급 정장의 당당한 걸음걸이,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얼굴은 분명 아버지였습니다. 준혁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민철이 단상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성그룹 회장 박민철입니다. 준혁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였어요. 하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에 거지라고 했던 그 아버지가 기업의 회장이라니. 오늘부터 대성건설은 민성그룹의 계열사가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더 큰 성장을 이루고 싶습니다. 민철의 연설이 계속됐지만 준혁은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혼란스러웠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었을까? 민철은 연단에서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중에서 준혁을 발견했죠. 아들의 놀란 표정을 보며 민철은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많이 늙어 보였지만 여전히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앞으로 회사 운영에 대해서는 김 전무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철이 연설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민철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셨나요? 민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30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투자했습니다. 현장에서 얻은 정보들이 가장 정확했거든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다고요? 네. 아직도 가끔 현장에 나가서 일합니다. 그게 제 뿌리니까요. 준혁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현장에서 일하면서 이런 성공을 거뒀다니. 회장님의 가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다른 직원이 질문했습니다. 민철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하는 일을 잘 모릅니다. 왜 모르시나요? 돈 때문에 가족 관계가 변하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숨겨왔습니다. 준혁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지금도 모르시나요? 네. 아직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민철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질문이 끝나고 민철이 강당을 나가려 할 때 준혁은 용기를 내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민철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네. 박준혁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둘을 바라봤죠. 민철은 담담한 표정으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박준혁 씨. 반갑습니다. 민철의 차가운 인사에 준혁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준혁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민철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해주세요. 민철은 그렇게 말하고 강당을 나갔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주변 동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과장이 회장님 아들이라고? 정말? 그럼 재벌 2세네. 하지만 왜 회장님이 모른다고 하셨을까? 준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강당을 뛰쳐나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아버지가 정말로. 준혁은 휴대폰을 꺼내서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소영아,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우리 회사 인수한 회장이 우리 아버지야. 뭐라고? 무슨 말이야? 박민철 회장이 우리 아버지라고. 소영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시아버님이 정말로. 응. 우리가 10년 전에 거지라고 했던 그 아버지가. 소영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집에 와서 소영과 함께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박민철 회장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시아버님이야? 소영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틀림없어. 얼굴도 똑같고 목소리도 똑같아. 그럼 우리가 10년 전에.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말이죠. 그날 밤 준혁과 소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하지? 소영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아버지가 나를 완전히 모른 척 하시더라. 준혁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 우리가 10년 전에 뭐라고 했는데. 소영도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거지라고 했잖아.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준혁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때 지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왜 안 주무세요? 8살 지우는 부모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불안해했어요. 지우야, 잠깐만. 엄마가 우유 따줄게. 소영이 지우를 달랬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정말 돌아가셨어요? 지우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소영은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친구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랑 놀러 간 이야기를 해서요. 저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지우의 순진한 말에 준혁과 소영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는. 소영이 말을 잇지 못하자 준혁이 대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살아계셔. 하지만 지금은 만날 수 없어. 왜요? 아빠랑 엄마가 잘못해서.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준혁은 회사에 일찍 나가서 민철의 일정을 알아봤습니다. 회장실에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준혁은 용기를 내서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비서가 막았지만 준혁은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제발 5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민철은 준혁을 만나주기로 했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간 준혁은 그 화려함에 놀랐어요. 넓은 사무실에 고급 가구들, 벽에 걸린 각종 상장들. 10년 전 아버지의 허름한 원룸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앉으세요. 민철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준혁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아버지, 회장님이라고 부르시죠. 민철의 차가운 말에 준혁은 상처받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준혁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다는 건가요? 아버지를 거지라고 했던 것.
연락하지 말라고 했던 것.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민철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정말 죄송해요. 준혁이 무릎을 꿇으려 하자 민철이 말렸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회사에서 그러면 안 되죠. 아버지, 박 과장님 할 말이 그것뿐인가요? 민철의 냉정한 태도에 준혁은 절망했습니다. 정말 용서 안 해주실 거예요? 용서?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용서를 해드려야 하나요? 민철은 계속 딴소리만 했습니다. 박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정말 거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지 취급받는 게 당연하죠.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이상하네요. 10년 전에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왜 저를 찾아오시죠? 민철의 날카로운 지적에 준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혹시 제가 회장이라는 걸 알고 온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준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그리워서 온 거예요. 10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하시더니 갑자기 그리워지셨나요? 민철의 차가운 반응에 준혁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기회요? 10년이라는 시간도 충분한 기회 아니었나요? 민철은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박 과장님, 일하러 가세요. 회사 일에 집중하시고요. 아버지, 더 이상 할 말 없으시면 나가세요. 민철의 단호한 말에 준혁은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영도 민철을 찾아갔습니다. 시아버님 댁을 수소문해서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찾아냈어요. 경비실에서 연락을 취했지만 민철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아파트 앞에서 몇 시간째 기다렸어요. 밤 10시가 되어서야 민철이 나타났습니다. 시아버님, 소영이 달려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구경했지만 소영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일어나세요. 민철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럼 계속 그러고 계세요. 민철은 그대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소영은 새벽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렸지만 민철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준혁과 소영은 함께 민철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지우도 데려왔어요. 할아버지. 지우가 민철을 보자마자 달려갔습니다. 민철은 손녀를 보는 순간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너는 누구니? 저는 지우예요. 할아버지 손녀예요. 지우의 순진한 말에 민철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려. 소영이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지우예요. 엄마가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살아계셨네요. 지우의 말에 민철은 놀랐습니다. 돌아가셨다고? 네.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집이 정말 크네요. 지우는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랑 놀아주세요. 지우가 민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철은 손녀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는 바빠서 놀아줄 수 없어. 왜요? 다른 친구들 할아버지는 맨날 놀아주는데요. 지우의 서운한 표정에 민철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아버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소영이 다시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준혁도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민철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여러분 말이 맞았어요. 저는 정말 거지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그때는 저희가 어려서 그랬어요. 어려서요? 그게 변명인가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요. 민철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지우가 민철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저 할아버지랑 놀고 싶어요. 지우의 간절한 표정에 민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10년간의 상처가 그리 쉽게 치유되지 않았어요. 지우야, 할아버지는 정말 바빠. 나중에 보자. 민철은 지우의 손을 떼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지우가 울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저랑 놀아주세요. 지우의 울음소리가 민철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민철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철은 회사에서 준혁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어요. 여전히 남처럼 대했죠. 준혁은 매일 아버지를 찾아가려 했지만 비서가 막았습니다. 회장님께서 개인적인 면담은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준혁은 절망에 빠졌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회사 효율성을 위해 일부 인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성과가 부진한 직원들은 퇴직 처리됩니다. 준혁은 불안했습니다. 자신이 회장의 아들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었지만 아버지는 전혀 봐주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준혁에게 해고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업무성과 부진과 회사 적응 실패를 이유로 한 것이었어요. 준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정말로 나를 해고할 줄은. 집에 돌아온 준혁이 소영에게 말했습니다. 나 해고당했어. 뭐라고? 아들인데 그럴 리가. 그게 소용없었어. 아버지가 완전히 날 포기하신 것 같아. 소영은 당황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 지우 교육비도 있고 전세 대출금도 있는데. 다른 회사 찾아봐야지. 별 수 없어.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했습니다. 민성그룹에서 해고된 이력이 알려지자 다른 회사들도 준혁을 꺼렸어요. 혹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의심했거든요. 6개월이 지나도록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세금이 떨어져서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어요. 지우의 학원도 모두 끊어야 했죠. 엄마, 왜 이사했어요? 지우가 궁금해했지만 소영은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잠깐만 여기서 살 거야. 곧 다시 좋은 집으로 갈게. 소영도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민철은 회사 경영에 전념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회장님, 오늘 고아원 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줄 선물도 준비하시고요. 민철은 매주 고아원을 방문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그곳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찾고 있었죠.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어요? 아이들이 민철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응, 우리 예쁜 아이들. 오늘은 뭐하고 놀까? 민철은 그 아이들에게서 진정한 기쁨을 느꼈어요.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따르는 아이들이었거든요. 한 아이가 민철에게 그림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그린 거예요. 그림에는 할아버지와 아이들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정말 예쁘게 그렸네. 할아버지가 액자에 넣어서 사무실에 걸어둘게. 민철은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철은 김전무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고아원 지원을 더 늘려주세요. 그리고 장학금 제도도 확대하고요.
회장님, 혹시 아드님 생각 때문인가요? 김 전무의 질문에 민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진짜 가족은 따로 있더라고요. 민철은 정말로 과거를 정리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겨우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했어요. 월급은 이전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언제 오세요? 지우가 가끔 물었지만 준혁과 소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민철의 선행이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고아원 지원, 장학금 사업, 독거노인 돌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기자가 민철을 인터뷰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많은 선행을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민철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가족이요? 네.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들이요. 그럼 친가족분들과는 어떤 관계신가요? 민철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더 이상 관계가 없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서로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혹시 화해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민철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상처는 치유될 수 없어요. 특히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는 사람들과는요. 그 인터뷰를 본 준혁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들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소영이 마지막으로 민철의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1층 로비에서부터 막혔어요. 죄송하지만 회장님께서는 특정 방문객의 출입을 금지하라고 하셨습니다. 특정 방문객이요? 네. 박준혁 씨와 관련된 모든 분들 말입니다. 소영은 그 말을 듣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들을 아예 차단해버린 것이었어요. 2년이 더 지났습니다. 민철은 더욱 활발한 사회 활동을 했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 중 여러 명이 민철을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민철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민철은 그 말을 들으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한편 준혁과 소영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준혁의 월급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했거든요. 지우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학급 친구들이 물어봤습니다. 지우야, 너는 할아버지가 안 계시니? 지우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있지만 만나지 못해. 왜?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잘못했대. 친구들이 더 자세히 묻자 지우는 울면서 교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우가 준혁에게 물었어요. 아빠, 할아버지를 정말 다시 못 만나요? 준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 지우야. 아빠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거든. 어떤 실수요? 할아버지를 거지라고 했어. 그리고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 지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 아빠는 그때 몰랐어.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지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때문에 저는 할아버지를 못 만나는 거예요? 준혁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5년이 더 지났습니다. 민철은 이제 69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찼어요. 고아원에서 키운 아이들이 이제는 사회에서 성공해서 민철을 찾아와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승진했어요. 그래? 정말 자랑스럽다. 민철은 그 아이들을 보며 진정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아들보다 마음으로 이어진 이 아이들이 더 소중했어요. 어느 날 기자가 다시 민철을 인터뷰했습니다. 회장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민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요. 혹시 후회하는 일은 없으신가요? 민철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없어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덕분에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됐거든요.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나 현재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느냐로 측정되어야 해요. 그 인터뷰를 본 준혁과 소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들으며 그들은 깨달았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그 실수로 인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잃었는지 말이죠.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거지 같다고 불렀던 아버지가 이제는 전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돌아오지 않을 기회였어요. 민철은 자신만의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고 준혁과 소영에게 남은 것은 평생의 후회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